같이 한번 봅시다. 자, 요 지문은 우리가 철학 지문이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우리가 철학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니? 철학. 철학의 뜻. 학이니까 얘들은 무슨 말이야? 학. 학문이겠네. 철은 뭘까? 철. 아령. 자, 요 철이라는 거는요, 뭔가를 밝혀내는 거거든요. 진리를 밝히는 학문이에요, 진리. 진리를 막 이렇게 밝혀내려는 학문. 그래서 뭐 인간에 대한 진리를 우리는 알고 싶어. 그래서 인간 철학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 근데 얘는 지금 뭐에 대한 철학이야? 자연에 대한 얘기, 그치? 자연에 대한 어떤 진리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철학. 어디에? 서구에. 서양 철학에서 우리가 자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철학을 우리가 보통 사상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왜? 사상이란 단어는 뭐니? 생각이지? 그러면은 철학, 진리를 추구하는 거는 그 생각을 통해서 밝혀내려고 하는 거니까. 어떤 뭐 과학적인 실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계속 생각을 통해서 그것의 진리는 뭘까라고 이렇게 탐구하는 그런 영역을 우리는 철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철학을 우리는 무슨 사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결국 이 철학은요, 우리가 정말 잘 잡아야 되는 게 어떤 사람이 얘기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이 생각이 이 사람이 얘기한 게 그래서 뭔데? 그 생각을 말했을 거 아니야? 설명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의 생각이 뭔지를 우리는 잘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그럼 이 자연에 대해서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겠대? 동그라미 쳤니? 오케이. 홉스와 루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저 홉스 몰라요. 루소 몰라요. 혹시 들어봤니? 홉스와 루소는? 네, 알아요. 알아? 뭐 얘기했어 이 사람은? 정법에서 배웠어요. 아, 정법에서 배웠어? 인간중심주의. 오케이. 그러면서 사회개혁사를 얘기했지? 이런 배경 지식이 근데 꼭 있어야만 돼? 아니요. 없어도 돼. 그럼 정리 한번 해보자. 이제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거래. 그러면 두 번째 문단에서는 누구부터 얘기했어? 홉스부터 얘기했네요. 그러면은 자, 홉스에 대한 얘기를 이제 우리는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홉스에 대한 자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봤는지 한번 볼까?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문명화된 사회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잠깐만 보면은 어디를 벗어나래? 자연을 벗어나래. 아, 홉스는 자연을 벗어나야 된대. 그래서 인간 문명 아래서 살아야 된대. 그럼 인간 문명을 조금 더 긍정적인 가치를 둔 거죠. 뭐보다? 자연보다.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읽으면서 이거 머리로 이렇게 정리가 됐지? 그치? 그런 특징 정리됐지? 하나 더. 이러한 주장은 뭐뭐에서 비롯되었다. 얘들아, 비롯되다라는 단어가 뭐야? 비롯되다. 그렇지, 파생되었다. 거기서부터 생겨났다. 이유다. 이게 이유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유를 들었어? 가운데. 자연을 뭐라고 봤대? 자연의 통제불능이에요. 그리고 경쟁 상태예요. 그러면은 자, 자연의 특징은 통제불능, 경쟁 상태. 라는 특징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리하면서 읽으라는 얘기였어요. 아까나. 계속되는 전쟁과 내란이라는 현실 속에서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의 삶이 보여주는 잔혹함과 폭력성을 깨닫게 되었다. 즉,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가혹한 싸움을 겪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이기주의자가 되어 결국 폭력이 난무하게 되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 자, 인간을 어떻게 바라봤대? 인간의 특징 또 얘기했네. 폭력적이고 이기주의다. 근데 그 이기적이 어디서 발생했다라는 얘기야? 자연 상태에서. 이 자연 때문에 인간이 이기적이 됐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홉스가 얘기하려는 생각, 주장 정리가 되겠네. 그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간답게 살려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대. 자연 상태 왜 벗어나야 된대? 자연은 어떠니까? 통제불능이고 경제상탱이고 그리고 거기서 살다 보니까 인간이 어떻게 됐으니까? 이기적이 됐으니까.
그래서 자의적 권리를 포기하고 절대 권력을 지닌 군주가 있어야 된다. 아, 요 얘기는 처음 나오네. 그러면 홉스의 주장은 뭐예요? 인간 문명에서 살되 누구와 같이 살래? 군주. 야, 얘들아, 요 정도 단어 이렇게 몇 글자 쓰는데 시간 많이 걸리진 않지? 네. 오케이. 자,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혹시나 헷갈리면은 정리를 해준 습관들도 되게 좋아요. 물론 이해 안 갈 때 정리하라는 거야. 이거는 내가 이해가 아예 안 갔다라는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반면 한번 봅시다. 반면이라는 표지는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걸까? 반대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누구에 대해서? 루소는 좀 반대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뭐가 반대인지 여기서 찾아야 될 걸. 둘은 서로 달라요. 그럼 이제 루소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이렇게 해보자. 루소는 인간이 문명을 뒤로하고 자연으로 돌아가 순수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럼 루소는 반대로 얘기했네. 뭐가 더 좋아? 자연이 더 좋아. 뭐보다? 인간 문명보다. 그럼 반면 맞네요. 그치? 반대되는 거 얘기 맞네요. 이러한 주장은 그가 자연의 특징이네요. 자연의 특 정리해보자. 뭐야? 생명 충만해 아름다워. 생명 충만 아름다움. 이거 뭐야? 뭐 강호사시사야? 자연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응? 자, 비롯되었다. 그의 자연과는 당시 문명에 대한 비판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면 얘는 또 뭘 어디로 어떻게 봤어? 인간 문명을 비판했대. 얘들아, 비판이란 단어가 뭐니? 비판. 까는 거지. 문제점 제기하는 거예요. 그치? 근데 비판에 대해서도 순기능이 있다? 순기능이라는 건 뭐야? 좋은 기능. 비판을 통해서 우리는 그거 문제점이 개선되면 순기능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비판이 무조건 나쁜 거라고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근데 일단 비판했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문제점을 제기한 거예요. 자, 루소는 인간의 욕망의 결과물인 문명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대. 그럼 인간 문명은 부정적. 그래서 도시는 퇴폐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혐오하였다. 그럼 퇴폐적이다, 위선적이라는 단어를 모르더라도 얘네들은 좋은 느낌, 안 좋은 느낌? 안 좋은 느낌. 그럼 퇴폐라는 건 뭐니? 퇴폐라는 거. 응? 퇴폐미. 그래, 안 좋은 거. 그럼 위선이라는 단어는 뭐니? 권력적으로 행동한다. 권력적으로 행동. 야, 이번에 위선이라는 거는 거짓된 거. 그치? 거짓된 가식들. 저 사람 왜 이렇게 위선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의미야? 아니지? 자, 그래서 인간의 문명은 부정적이래. 퇴폐하고 위선적이래. 여기다 쓰면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때문에 인간 문명을 자연보다 열등한 것으로 폄하했다. 그러면 이렇게 부등호 잡히는 게 맞겠네요. 그쵸? 부등호 이렇게 잡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일깨워주는 감성으로 인해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았던 인간이 문명의 출현으로 퇴폐적인 삶을 살았다고 보았다. 인간은 원래 어떻대? 감성으로 인해 건강하고 평화로웠는데 인간의 문명이 다 망쳐놨대. 그래서 자연 속으로 가야 된다. 그게 이상적인 인간이다. 요 자연에서 인간이 살 때 이상적이다. 이렇게 본 거지. 그리고 인간 문명 때문에 인간이 변한다.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 뭐 이런 관계들까지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문단에서 몇 명 얘기한다고 나왔었어요? 홉스와 루소. 근데 그 다음 문단 보니까 갑자기 씨발 뭐야 이 사람 우리 준비되어 있었어? 안 되어 있었어? 준비 안 되어 있었지? 자, 그런 생각 들었어? 얘 뭐야? 이런 생각 안 들었어? 그냥 읽었어? 네, 좀. 그냥 읽었어? 그럼 자, 이제 중요한 거. 다른 사람이 한 명 나왔잖아. 이 사람 뭐야? 그럼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준비해줘야 돼, 얘들아. 이제 다시 마음가짐, 다시 준비.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두 대상에 대해서 공통점과 차이점만 얘기하려면 되게 쉽거든요. 근데 지금 몇 대상으로 분리가 됐어요? 3명의 대상으로 3명의 생각이 지금 다 다르지? 그럼 3명의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고 누구는 또 비슷할 수도 있고 누구는 또 같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기억 부분 봅시다.
홉스와 루소가 그들이 지향하는 인간의 지향이에요. 얘들아, 지향이란 단어 잘 처리해. 뭐야? 좋아하는 거지. 지향하는 인간의 삶의 방향성을 규정하기 위해 인간의 도덕적 가치 판단으로 자연의 개념을 규정했음을 비판했다. 야, 잠깐만, 비판했다. 누구를 비판했대? 홉스와 루소를 비판했다. 그럼 홉스와 루소를 둘 다 깠대요. 그쵸? 요런 구조가 잡히네. 요런 구도가 잡히지? 근데 그 비판의 이유, 자, 근거 정리해볼까? 인간의 도덕적 판단만으로 무엇을 자연을 규정했다. 니체는 이렇게 얘기했지? 인간의 판단으로 뭐를 규정했어? 자연을 규정했어. 라고 이렇게 비판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앞쪽을 다시 돌아가서 이거 연결 짓고 가야 돼요. 진짜 이렇게 인간의 판단으로 자연을 규정한 거 맞니? 빨리 가서 봐봐. 둘 다. 인간의 판단으로 자연을 규정한 거 맞아? 인간 문명에 대비해서 자연을 규정했고, 또 루소도 인간 문명에 대비해서 자연을 규정했지. 그렇지 않아? 부동호 관계가 처리가 됐잖아. 그래, 인간의 판단으로 자연을 규정했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비판을 하게 되었고, 이어서 그는 이런 도덕적 가치 판단에 선행하는 자연 그 자체를 규정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자연 그 자체를 봐. 자체로 규정하자. 자연 그 자체를 규정하다가 인간의 판단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 자연 그 자체를 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생각인 거야, 이 사람은. 자연 그 자체로 보자. 자, 니체가 보기에 자연 속의 모든 것들은 자신을 지키고 힘을 키우기 위해 다른 것들과 끊임없이 경쟁을 한다. 잠깐만 요 문장 볼게요. 파란색으로 치는 요 문장은 자, 무슨 말이었어요? 자연 속의 모든 것은 자연의 특징이네. 자연의 특. 자연 속 모든 것은 뭐 한대요? 끊임없이 경쟁한다. 잠깐만, 경쟁이라는 속성은 지금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 아니죠? 누가 얘기했던 거지?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연결해야 되죠. 그치? 홉스의 요 경쟁 상태랑 연결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요 부분까지 딱 읽었을 때 그 생각 들었었니? 뒤에 거 뒷문장 안 읽고? 들은 사람 혹시? 이거 홉스의 생각과 비슷한데? 없어?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얘들아. 자, 왜냐면 지금은 친절하게 이거 고3 지문인 건 알지? 친절하게 여기 이는 홉스의 관점에서 유사해 보이기도 한다라고 되게 친절한 문장을 줬거든요. 근데 이게 요새 버전 있지, 2023년도 버전에서는요, 과감하게 이런 문장들은요 지워버려요. 지문에서. 이해돼? 그래서 독해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요새 독해가 어려워진 이유가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문장이 없어도 우리는 연결시켜줘야 되지만 있으니까 어때? 되게 친절해 느껴지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워도 이거 홉스랑 비슷하다 라고 캐치를 해야 된다고요. 이거 캐치가 됐어야 돼요. 자, 이어서 표지. 무슨 표지가 나왔어? 그러나. 얘들아, 그러나 나오면 또 무슨 내용이 돼야 돼?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지? 앞에서는 비슷하대. 그런데 홉스가 자연이 경쟁으로 인해 빈곤할 수 없다게 본 반면 니체는 어떻게 봤대요? 자연의 특, 활력 넘쳐. 그리고 풍요로워. 그리고 니체는 도덕이라는 것이 인간의 이성의 최고의 가치를, 여기서 끊고,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인간을 다른 생명체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본다. 자, 니체가 바라보는 이 인간의 이성의 가치를 부여해 인간을 다른 생명체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본다라는 얘기는 뜬금없이 왜 나왔니? 이 얘기는 왜 나왔을까? 니체가 바라보는 인간에 대한 관점이죠. 그치? 그럼 인간이 우월한데 그 우월함이 어떻게 빠졌대? 그 결과.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이 지배되었고 자신의 해석과 가치 판단을 중심으로 자연을 재단하게 만들었대요. 재단이라는 단어는 뭘까? 재단하다. 옷 만들 때 재단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치? 재 갖고 이렇게 재 갖고 만드는 거. 그럼 이 재단이란 단어는 사실 앞에서 어떤 단어로 우리가 다시 받아쳐 준 거였어? 재단이란 단어는 지금 요 말을 한번 볼게요. 지금 다시 분홍색으로 치는 요 부분을 한번 보세요. 자, 분홍색으로 치는 이 줄은 자, 그 결과 니체가 얘기하는 부분에서 좋다고 얘기하는 거야?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 결과 인간이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이 지배적이 되었고 인간이 자신의 해석과 가치 판단을 중심으로 자연을 재단하게 됐다. 이건 인간에 대해서 좋게 얘기한 거야? 안 좋게 얘기한 거야? 안 좋게 얘기한 거지 않아? 왜? 아까 니체가 뭐라고 얘기했어? 야, 인간의 판단으로 자연을 규정했어. 그렇게 하지 말고 자연을 그대로 봐야 되는데 인간이 너무 그 이성을 동원해서 인간 중심으로 보게 되었어 라고 부정적인 관점을 내비친 거죠. 그러면 자, 요 재단이란 말은 앞에서 나왔던 규정이라는 단어가 요렇게 어휘가 변화해서 연결되고 있다는 게 연결돼야 되겠죠. 자연을 규정했어 라고 이렇게 어휘가 이렇게 바뀌면서 계속 서술이 돼요. 그걸 이제 우리가 뭐 영어에서는 패러프레이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철학에서는 많이 잡아주면서 가야 돼요. 자, 그 과정에서 인간은 자신과 분리된 존재로 대상화하면서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이 지닌 본능을 따르는 활력이 억압되었고 축소되었다고 니체는 생각해왔다.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야 라고 얘기한 거지. 지금 우리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 그래서 해결책이 나오네요. 어떤 해결책? 자연으로 돌아가야도 주장한다. 잠깐 여기서 이제 또 자연으로 돌아가야 돼 라는 생각은 또 누구랑 비슷해? 얘들아, 자연으로 돌아가야 돼. 루소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여기서 딱 캐치가 됐니? 오케이. 아니, 아까 읽었을 때, 스스로 읽었을 때. 요 문장 안 보더라도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서 계속 앞에 있는 내용들을 끌어오면서 앞에 있는 생각과 뒤에 있는 생각들의 비교되죠. 자, 유사해 보이지만 여기 연결 어미도 되게 중요하다. 이건 하지만이지. 니체가 보기에 루소의 자연은 인간이 선한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얘들아 선한 가치를 부여했다는 건 누구 기준으로 부여했다는 얘기야? 인간 중심으로 부여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분명히 아까 비판했잖아. 그래서 미화된 자연일 뿐이야. 그래서 루소의 생각을 비판했네요. 그래서 니체에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히 인간 문명을 떠나 자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거는 그럼 이거는 니체의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니체 생각 아니에요. 이 니체 생각 아니야. 알겠지? 확실하게 문장 정리하고 자신이 근본적으로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아 라는 거네. 그러면 자연의 일부야. 자연 자체를 규정하고 인간은 어디 소속이라고? 자연의 일부야. 자연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주장하는 니체의 주장까지. 그럼 이 정도 읽으면 원래 지문이 끝날 법도 한데 안 끝났네. 그러면 이 다음 문단은 우리가 준비를 또 해야 돼. 누구의 생각이 또 이어질까? 다른 사람이 톡 튀어나올까? 아니면 앞에 내용을 정리해 줄까? 아니면 앞에 바로 나왔던 니체 생각이 이어질까? 그러면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 자, 인간의 삶의 고양을 위해, 고양이라는 단어는 뭐니? 야옹인가? 야옹이? 고양 무슨 뜻이에요? 고양하다 뭐야? 응? 고양하다. 약간 일으키는 거. 이 끌어올리다. 인간의 삶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모르는 단어 나오면 항상 체크해놔야지. 니체는 이성만을 중시했던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잠깐만 여기서 또 정리하자. 이성만을 중시했던 인간 중심의 사고를 거부했다는 건 니체 생각 아니야? 니체 생각이야? 니체 생각이 아니야? 그치. 거부하라는 건 니체 생각이겠지? 그거 거부해야 돼.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시되었던 경시라는 단어는 또 무슨 말이니? 어디 경시대에 나갔나? 약간 무시된 거예요. 그렇지 무시됐고 또 가볍게 보는 거 그쵸? 그런 인간의 뭐에 집중했어? 육체에 대해 집중을 하였습니다까지 잠깐만 봅시다. 그러면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랑 뭐 육체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 나왔었니? 홉스, 루소, 니체에 대한 생각에서? 안 나왔지? 그럼 여기서부터는 또 무슨 내용이 나왔어? 육체에 대한 내용이 하나 더 추가되는 느낌이네. 이제 육체에 대한 그러면 특징이 또 정리가 돼야 되겠죠? 특징은 그래서 문단마다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육체에 대한 특징은 밑줄만 빨리 한번 가보자. 자, 인간 중심적 사유에서는 뭐야 이 사유라는 단어? 사유라는 단어 뭐야? 선생님 이거는 제 사유재산이에요. 아니지? 이건 생각이지? 잠깐만 생각을 근데 인간 중심적 생각이라고 아까 얘기했었니? 여기서 뭐라고 했어 A?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이라고 얘기했지? 자 봐봐 또 계속 이렇게 단어가 바뀌어. 사유는 생각이었고 사고방식이라는 단어로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지금 우리한테 주고 있죠? 그럼 우리는 이게 다 똑같은 단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지? 글자만 바뀐 거야. 자, 인간 중심의 사유에서는 육체가 이성적 활동을 방해한다고 본 것과 달리 요거는 그럼 니체의 생각은 아니겠죠? 니체는 자연의 활력이 분명하게 발현된 육체를 중요시한 것이다. 하나 더 보자. 이성적 활동이란 단어도 무슨 말이야? 앞에서 얘기했던 생각이고 사고방식이겠지? 생각, 사고방식일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육체가 생각, 요 이성적 활동이라는 건 어떤 생각하는 거잖아. 똑같은 단어의 의미는 아니지만 생각하다 라는 말일 거예요. 근데 니체는 뭐가 더 중요하다? 아니 육체도 중요하다. 근데 그 전에 인간 중심적 사고는 뭐가 더 중요하다? 이성적 활동이 육체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다 라고 하는 이런 관계들이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그러나 여기 그러나는 왜 들어갔을까? 그러나 여기 그러나는 왜 들어갔을까? 앞뒤가 서로 반대되지. 근데 반대되는 느낌이 있었니? 빨리 한번 연결해보자. 그러나 앞에서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했어? 육체가 중요해. 니체는 육체가 중요해. 그러나 이 이성적 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야. 뭐도 중요해? 그래, 이것도 중요해. 생각도 중요해.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야 라는 얘기겠지. 이 그러나의 연결해 주는 거겠죠. 자, 니체는 이성과 육체를 이분법적으로 보는 관점을 거부했다. 그래, 둘 다 중요하니까 이분법이 아닐 거예요. 이성과 육체를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몸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몸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인간에게 육체 활동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성적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둘 다 있어야 된다. 둘 다 갖춰야 된다 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몸은 무슨 이성? 큰 이성. 자,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강조하는 이성. 이때 이성 뭐예요? 생각이겠지? 이 이성은 작은 이성. 생각이라고 바꿀게요. 미안해요. 규정하면서 몸이 단지 육체적 활동에만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이성적 활동까지 통합된 더 큰 개념입니다. 큰 이성, 작은 이성. 그래서 자, 니체는 몸 개념을 통해서 한쪽의 편향성을 극복했습니다. 편향성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니? 쏠리는 현상을 극복했다. 그래? 그 전까지는 어디에 쏠렸는데? 사람들이 어디에 쏠렸는데? 이거를 나눴어요. 그렇지. 이성적 활동만을 중요시했던 인간 중심적 사고만 중시했던 사람들. 누구와 누구 대표적으로 앞에서 얘기했던. 그치. 홉스와 루소.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그걸 극복했다는 의의가 있네요. 여기까지 보면 이제 니체가 등장해서 홉스와 루소를 비판하는 그런 글로서 우리가 읽혔는데, 자, 배경식 조금만 더 합시다. 요 사회계약서를 얘기할 때 홉스가 남긴 대표적인 말이 있어요.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있니? 만인에 대한 만인의 통제. 통제 아니야. 아니야, 비슷해.
티읕 지읒 비슷해. 투쟁. 이 말은 그럼 다시 얘기해볼까? 만인들은 투쟁을 한대. 모든 사람들은 투쟁을 한대. 싸운대. 누구에 대해서? 만인에 대해서. 왜? 홉스는 인간을 어떻게 봤으니까? 이기적으로 봤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배경 지식이 있다면 금방 읽힐 거였고. 자, 요 정도 정리했다면 자 이제 중심 내용 전개 방식 문제가 바로 나오죠. 자, 여기부터는 제가 답을 한번 쭉 부를게요. 그리고 바로 채점하고 틀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한번 해봅시다. 자, 16번에는 5번이고요. 17번은 3번, 18번은 4번, 19번은 5번, 20번은 2번. 자, 다 맞은 사람만 손 들어보자. 이야. 하나 틀린 사람. 이야. 18번. 자, 그럼 16번 문제는 얘들아 전개 방식이잖아. 그럼 전개 방식은요, 우리가 뭔가 밑줄 친 부분에 지문의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좋아요. 자, 5번인 거. 특정 개념을 중심으로 얘들아, 특정 개념을 중심으로 얘기할 때 어떤 개념을 얘기했었니? 응? 자연의라고 하는 이 개념을 중심으로 두 이론을 소개했대요. 누구의 이론을 소개했어요? 홉스와 루소의 이론을 소개했고, 다른 관점은 누구의 관점이에요? 니체의 관점에서 한계를 지적했다라는 말은 비판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자, 이렇게 바로 지문에서 얘기했던 제시됐던 이런 소재들이 대응이 되면서 전개 방식은 그렇게 풀어내야 돼요. 이거 대응 안 되면은 문제야. 거기서 틀려버려. 자, 17번 문제보다 18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자, 기억. 니체는 홉스와 루소가 그들이 지향하는 인간의 삶의 방향성을 규정하기 위해 인간의 도덕적 가치 판단으로 자연의 개념을 규정했음을 비판했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뭐가 이렇게 기냐. 자, 그러나 니체가 등장하면서 누구를 비판했다고? 홉스와 루소를 한 명만 비판했니? 아니, 둘 다 비판했지. 둘 다 한 번에 비판했지. 둘 다 한 번에 어떻게 비판했어? 너희들은 다 인간의 기준으로 자연을 규정했어 라고 한 번에 비판했지. 그럼 그거에 대한 설명이니까 요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정리된 걸 찾아주면 되겠네. 자, 요거 틀린 사람은 빨리 한번 골라보세요. 요 문제 틀린 사람들을. 지금 이 말이야. 니체가 등장해서 홉스와 루소를 비판했는데, 야, 인간의 기준으로 너희들 자연 규정한 거 아니야? 그럼 자연을 어떻게 보라고 했어? 니체는 그대로 바로겠지. 그치? 그럼 그 얘기를 찾아주면 되겠네요. 찾아봤니? 찾았어? 몇 번이에요? 얼른 틀린 사람들은 빨리 찾아봐. 그리고 혹은 대충 찍었는데 맞은 사람도 빨리 풀어봐. 찾았어? 자, 4번이죠. 자, 인간의 바람직한 삶을 제시하기 위해 홉스는 악한 것으로 루소는 선한 것으로 규정했어. 인간의 기준으로 규정을 해버렸어. 그래서 자연 그 자체를 간과하지 않았니? 자연을 그 자체로 못 보지 않았니? 라고 비판을 했을 거란 얘기예요. 자, 이런 말들은요, 이 기억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추론하는 문제예요. 이 의미에 대한 이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있잖아. 항상 이렇게 밑줄 쳐져 있는 다음에, 자, 이것에 대한 의미 이해 문제는요, 지금처럼 문제를 풀어주면 좋아요. 어떻게? 먼저 이것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서술형 답하듯이 얘기를 해보는 거야. 이 말이 무슨 의미였지? 비판하는데 니체가 어떻게 비판했지? 왜 비판했지? 라는 것을 설명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서술형 답하듯이, 구슬 테스트 하듯이.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랑 최대한 유사한 보기를 찾으면 이런 문제들은 극복이 돼요. 우리가 그런 거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내용 일치로 찾으려다 보니까 아마 18번 문제들은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자, 19번으로 내려갑시다. 자, A에 대해서 A는 무슨 사고? 그럼 인간 중심의 사고를 니체는 어떻게 봐요? 비판적으로 보겠지?
그럼 비판적이지 않은 걸 골라보세요 라는 말이네요. 틀린 사람 빨리 한번 찾아보자. 비판적이지 않은 거. 인간 중심의 사고는 못됐어. 이것 때문에 인간들이. 아닌 걸 골라보세요. 틀린 사람들은 찾을 수 있었어? 답은 5번이지? 얘들 5번이 뭐야? 인간 중심적 사고 때문에 자연의 일부였던 인간이 스스로 고양시킬 수 있는 방법이래? 에이, 설명 완전 틀렸지? 그래서 19번이 5번으로 골라줄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17번 문제 갑시다. 자, 17번 문제에서는요, 학자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까 얘기했던 각각의 학자들의 특징들을 여기다 대입시키면 되겠지. 근데 너무 친절하게 홉스에 대한 얘기 2개, 루소에 대한 얘기 2개, 니체에 대한 얘기 하나. 그리고 홉스는 A, 루소는 B, 니체는 C. 그럼 홉스만 가지고 얘를 읽으면 되겠네요. 그치? 그럼 홉스가 바라보기에 야, 식량이 부족해지자 식량을 얻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워야 돼. 그래서 화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대화의 장을 마련했대. A씨가. A씨 되게 잘한 거 아니야? 이 보기만 보면은. 그러나 홉스의 관점으로 보면 1번은 자연 상태와 같은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이야. 어느 부분에서요? 서로 싸우니까. 이렇게 연결되면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보다 강한 통치력이 있는 질서를 잡아줘야 돼. 이 얘기는 어디랑 연결되니? 아까 홉스는 누가 필요하다고 했어? 군주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렇게 연결되니까 1번, 2번은 적절한 얘기였겠네요. 3번, 자, 이 B에 대한 루스의 관점을 한번 봅시다. B씨의 친구는 돈을 노리고 접근을 하고요. 이익만 챙기고 배신했어요. 근데 이제 이후 B씨는 따르릉 어디를 갔어요? 산속에 숨었어요. 그럼 루소의 아까 얘기 어디로 가라고 했어? 자연으로 가라고 얘기했지. 그러나 산속에서는 못 살고 나왔네요. 그거에 대해서 루소가 보기에 산속에서 삶은 불편함을 느끼고 도시로 돌아온 것은 자연 속의 삶이 단지 허상에 불과하다는 진실을 보여주는군 이라고 루소가 얘기하면 루소는 거짓된 루소겠다. 왜? 아까 루소는 뭐라고 얘기했으니까 자연이 좋아, 자연으로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자연은 허상에 불과해. 허상이란 단어 처리 안 되는 사람 없지? 허상은 무슨 말이야? 일루전 헛된 것, 그치? 그걸라고 불과하다고 얘기하면 루소의 얘기는 아닐 겁니다. 답은 그래서 3번. 야, C도 한 번만 보자. 니체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니? 도덕 바탕으로 아들의 본능을 과도하게 억압했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 자연의 일부로 인간이 지닌 활력을 잃어버리게 되었군. 왜? 여기서 성인이 되어서도 아들은 어떻게 돼? 남녀간의 사랑에 어려움을 겪었다. 내 얘기 같아서. 내 얘기 같았어. 그냥 내 얘기 같았다고 C를 보면서 나 막 성인이 돼서 그때서야 첫 연애를 했거든. 자, 20번 갑시다. 보기. 자, 윗글과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인데 참 보기에서 몇 명이 나와요 또? 2명 나오죠. 서로 다른 관점이에요. 데카르트는 몸과 마음이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인간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더 위에 있다고 얘기를 했어? 마음이. 자, 혹시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아주 유명한 얘기 혹시 알고 있니?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대. 그래서 이성을 되게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자, 뒤에 있는 사람은요. 몸에 대한 마음의 우위를 거부했습니다. 이거는 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네요. 그래서 분리 불가능합니다. 몸이 근본적입니다. 혹시 이거 4번으로 간 사람? 4번으로 간 사람 없어? 4번? 3번으로 간 사람. 그럼 많이 맞았니? 혹시 이거 맞은 사람? 마지막 문제 맞은 사람? 많이 맞았네? 그럼 다 분포가 많이 되었구나. 3번과 4번이 아닌 이유만 얘기해보자. 답은 2번인데 아닌 이유. 혹시 5번으로 갔니? 5번으로 간 사람? 5번도 별로 없네. 그럼 3, 4, 5만 우리 정리 한번 해보자. 자, 데카르트는 니체와 달리 가로 한 번만 쳐주세요. 자, 위에 보기에서 인간 존재가 자연의 일부라는 인간의 근본적인 특성을 인정하고 있군. 이 내용이 여기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없지.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생각해보자. 니체의 말로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고 얘기하겠어? 안 하겠어? 빨리 니체의 관점. 하겠지. 자연의 일부라고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달리라는 얘기는 완전히 틀린 거잖아. 3번으로 가신 분들은 그 부분 꼭 대입을 시켜서 풀어줘야 되고요. 자, 4번에서
메를르-퐁티는 니체와 달리 가로쳐놓고 작은 이성의 감각이 최초로 발생하는 원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건 메를르-퐁티가 몸이 근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치? 그리고 니체는 또 어디서 근원이라고 얘기할까? 니체도. 응? 니체도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오이씨, 빨리 확대되라. 니체도 큰 이성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성적 활동까지 통합한 더 큰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틀렸던 것 같아요. 5번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말이 좀 바뀌었죠. 큰 이성이 마음을 우위에 두는 사고래요. 큰 이성보다 여기서는, 자, 니체는 얘들아, 뭐가 더 위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니? 큰 이성이 조금 더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걸 통합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관계가 서로 틀렸다라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철학 지문에 대한 얘기였고, 앞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정리하는 순간 여러분들 문제 풀이까지도 연결되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정리 안 되면은 문제가 잘 안 풀려요. 자, 뒤로 넘어가서 이어서 과학 지문을 한번 해봅시다. 9페이지. 자, 요거는요, 문제를 좀 풀기 전에 지문만 한번 읽어보세요. 지문만 먼저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요 그림이 사실 여기에 좀 있어야 돼. 조금 위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요 그림이 좀 밑으로 내려왔던 점은 좀 미안해요. 자, 그래서 지문만 먼저 한번 읽어보고 그 느낌을 좀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지문 읽을 시간 드릴게요. 자, 이제 서서히 한번 얘기해봅시다. 자, 우리가 앞에서는 철학 지문을 읽었고요. 지금은 이제 과학 지문을 이렇게 한번 읽어봤는데, 두 개 느낌이 좀 다르지 않니? 많이 다르지? 물론 뭐 글들은 다 느낌들이 다 다르겠지만, 그럼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혹시 앞에 글, 좀 전에 봤었던 철학 지문이 더 쉬운 사람? 그래? 그럼 요 과학 지문이 더 쉬운 사람? 없어? 자, 지금 생명과학 하는 사람 없어? 생명과학 하는데도 어려워? 그래, 그게 이제 생명과학이랑 무관해, 이거는. 과학 지문이지만 이게 배경 지식이 있어도 우리 폐호흡한 다 끝이었지. 그 정도밖에 배경 지식이 없어. 그럼 이 안에서는 뭔가 작용하는 원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느낌이 들었을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지론인데 우리가 왜 어려운지 알고 그게 풀리면은 그거는 정복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왜 어려울까? 앞에 지문이랑 다르게. 그걸 얘기 한번 해봅시다. 지문을 우리가 다 느껴봤을 거야, 읽어갖고. 용어가 어려워서 또, 용어가 어려웠다고? 그러네. 어려울 수도 있겠다, 또, 뭐, 관계가 되게 복잡한 느낌 안 들었니? 네. 복잡했지. 이 말이 나는 이 부분이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아. 복잡해. 자, 복잡하다라는 거는 대상이 몇 개가 나왔다라는 얘기야. 많이 나왔다라는 얘기지? 그렇지. 우리 아까 철학 지문에서는 몇 명 나왔어? 3명. 3명 나오고 각각 해봤자 특징들 별로 없었죠. 근데 여기서는 일단 대상들 우리가 주어 부분에 그 대상들만 좀 제가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전혀 안 어렵지. 뭐 해봤자 뭐 흡기, 호기, 그리고 이 공기의 흐름은 뭐와 뭐가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지. 압력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너무 무난하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자, 두 번째 문단을 보면서 좀 이상한 거 없었어? 두 번째 문단 보면서 야, 압력 차이를 얘기한다며. 근데 압력 차이에 대해서 바로 얘기했니? 아니지. 뭘 얘기하겠대? 구성 요소. 얘들아, 구성 요소를 살펴본다라는 거는 분류하겠다라는 거야, 분석하겠다라는 거야? 분류 분석. 그렇지. 이거 분석해서 한번 들어가 보자. 어디를 분석해서 들어가겠대? 호흡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받아들여. 여기부터 시작해갖고 어디까지? 폐까지의 부분을 나눠서 들어가 보겠대. 그러니까 얘들아 어때? 부분이 많아질 수밖에, 복잡해질 수밖에. 그럼 여기서부터 얘들아 우리는 부분을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코와 입을 통해서 폐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요, 페포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어떤 특징들이 첫 번째 페포에 대한 정리를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폐에 대한 얘기지? 그럼 아직 이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폐와 대기압의 차이에 대한 얘기가 드러났어? 안 드러났어? 아직도 안 일어났지? 왜? 아직도 구성 요소야. 분석하고 있단 말이야. 그치? 세 번째 문단까지 계속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흉곽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흉막강은 형태를 이루고 있다. 흉막과 흉막 사이에는 흉막 내액이 있다. 그리고 서로 분리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비유하고 있다. 자, 이런 대상들로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 분석하고 있는 요 호흡기에 대한 분석이 요 두 문단에 걸쳐서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복잡한 느낌이 여기서부터 들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요건 이제 독해의 팁이라고도 제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요 문장에 여러분들 요 마지막 서술어를 보면 피동이니 능동이니? 피동이지? 그치? 그럼 이 피동은 항상 능동으로 처리해 주는 것도 좋아요. 그럼 이거 능동으로 한번 처리해 볼까? 뭐에 의해 분리된다? 그럼 누구가 분리한다? 그치? 횡격막이 뭐를 분리한다? 복부와 누구를? 폐를 분리한다 라고 이렇게 좀 능동적으로 처리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알겠지? 요거는 중간에 하나 팁을 제가 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항상 요 피동으로 제시가 됐던 부분들이 나중에 문제에서 연결되는 부분들도 또 많아요. 왜냐면 우리 피동을 그냥 읽고 쓱 넘어가거든. 자, 몇 번 문제? 33번 문제 풀어봤어. 그래서 33번 문제 답은 몇 번? 어디가 틀렸어? 자, 폐는 여기가 틀렸지? 누가 누굴 뭐 하는지 그 역할을 정확하게 처리를 해봐. 누가 뭐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의 관계성이에요. 이 서로의 관계성이 정리가 돼야 돼요. 여기서는 복잡하다라는 거는요, 사실 내용이 많다라는 것밖에 없어. 여기서는. 근데 내용이 많아도 그 관계성이 서로가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글은요, 오히려 더 쉬워요. 내용이 더 단순하니까, 구조가 단순하니까. 자, 그 다음 문단부터 이제 뭐가 나온대요? 이제 원리 얘기하겠다는 얘기지? 그치? 아까 그럼 원리의 대표적인 이유는 뭐야? 기압 차이일 거예요. 그쵸? 이런 기압 차이의 기준으로 얘기를 한대요. 그럼 기압 차이를 얘기하면서도 되게 다양한 요인들이 있었지? 뭐? 부피. 그럼 이 부피 때문에 우리는 기압차가 발생한다라고도 관계성이 나오죠. 부피가 늘어나면 기압은 왜 줄어들까, 얘들아? 부피가 늘어나면 기압은 왜 줄어들까? 오일이 저를 발생해요. 우리는 모르겠지만 보일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들 그냥 그대로 인지하고 넘어가야 되지. 근데 이거 이해하는 사람, 부피가 늘어나면 기압이 왜 떨어져?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렇지, 밀도가 낮아지니까. 맞아. 밀도, 맞아. 지현이 말도 맞고, 희진이 말도 맞고, 그치? 그러면 얘들아, 반대로, 부피가 줄어들면 왜 기압이 높아져? 압력이? 밀도가 더 빽빽해지니까. 그것까지 이해가 되면 좋고, 안 되면은 그냥 여기 있는 그대로 서술된 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봐요. 여러분들, 이런 지문들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도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 페포안의 압력이 페포압이냐, 페포압에 대해서 하나에 대한 설명, 그리고 체외 공기압력을 대기압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기는 어디로?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곳으로. 그러면 자, 페포압과 대기압은 계속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된대? 아니지. 여기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바뀌기도 한다고 했지. 그래서 우리가 그 호흡이 내쉬었다가 들여 마시고, 그러면 기압의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그쵸?
자, 한편. 자, 여기서 한편이 제시하는 우리 표지는 무슨 의미예요? 이제 다른 측면을 잠깐 보자라는 거지. 그럼 어느 측면으로 보는지 내용을 볼게요. 이 부피의 변화를 가지고 부피의 변화에는 요런 요소와 요런 요소와 요런 요소가 있다.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세 가지. 그럼 세 가지 요소를 밑에 가서 한번 빨리 찾아봅시다. 첫 번째, 폐의 탄성 만동. 여기 나오네. 폐의 탄성 만동, 폐의 탄성 만동. 나오죠? 그럼 폐의 탄성 반동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경폐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로 다른 이 말이 두 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구나. 관계성 벌써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탄성 반동이란 탄성 반동에 대한 설명. 그리고 쭉 가볼까? 경폐압에 대해서는 여기쯤에 나오지?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그럼 이제 또 정리를 해야 된다. 폐는 마치 풍선처럼 줄어들려고 하는 성질인 탄성반동을 가지고 있다. 아, 폐는 탄성반동 가지고 있대요. 줄어들려고 한대요. 그런데 흡기가 끝나고 호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폐포압이 대기압과 같으면서 공기의 이동이 없다라는 부분이 어디로 연결되니? 문제에서 34번 문제에 그래프로 연결되는 느낌 없었어? 네. 아, 있었죠. 있었지. 자, 어디에서요? 흡기가 끝나는 지점에서는요, 대기압과 이 폐포압이 서로 어떻게 된다고요? 일정하다라는 요 그래프가 요 부분이 연결되면서 읽혀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요 부분을 이제 놓쳤으면 요 그래프를 아이씨 이거 뭔 말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직 뭐 문제는 정확하게 안 풀었지만 요거는 제가 나중에 풀어보라고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풀어보라고. 자, 그리고 하나 여기 한번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 있는데, 경폐압은 폐포압에서 흉막내압을 뺀 것이다 라고 하는, 이거는 뭐라고 정리하면 될까? 공식이네. 공식은 그대로. 경폐압은 폐포압에서 빼기 흉막내압. 자, 항상 글로 표현된 거를요, 우리가 수식으로 좀 바꾸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눈에 확 들어오니까. 따라서 뒤에 흉막내압이 변하니까, 아, 요 부분이 변하니까 모두 변해 경폐압이 바뀌는 거구나. 그래서 부피도 변화되는 거구나. 그러면은 자, 흉막내압에 대해서는 설명했니 안 했니 지금? 요 흉막내압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을 안 했지? 이제부터 설명하겠네. 흉막내압은 이라고. 그래서 흉막내압에 대한 설명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흉막내액의 압력을 말합니다. 흉막내액이라는 거는 아까 어디서 얘기했던 거예요? 여기 있는 흉막내액이죠. 흉막내액의 압력을 얘기합니다. 자, 바깥쪽의 흉막에 밀착된 흉곽벽은 대기압에 대해서 반대 방향인 몸 바깥쪽을 향하는 성질이 있는데, 탄성변동이라고는 잠깐만, 탄성변동이 또 나왔네. 그치? 근데 탄성변동이 얘들아 이거 다른 탄성변동인 거 혹시 캐치했니? 그래, 여기는 흉곽벽의 탄성변동이고 앞에서 나왔던 탄성변동은 폐의 탄성변동이야. 이거 서로 다른 구조잖아. 다른 위치에서 일어나는 탄성변동이잖아. 요거 동일하게 처리했던 사람들은 요 부분에서 아마 이거 여기서부터 막 정신을 잃었겠지. 뭐야 이거 탄성변동이 또 나왔어. 처리가 안 된 부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따라서 흉곽벽의 탄성 변동과 폐의 탄성 반동은 서로 반대 방향이야. 이렇게 친절하게 서술해주고 있는데 관계성을 우리는 그 둘의 대상들, 여러 대상들이 나오지만 그 대상에 대한 관계성은 다 이미 서술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과학 지문은요. 그게 우리에게 힘든 부분인 거예요. 정리가 되면은 어렵지 않아요.
자, 흉막내압은 그래서 요 아대기압으로 유지가 됩니다. 까지 이제 그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럼 원리에 대해서 얘기한다며 이 원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다음 과정은 다음은 뭐에 대한 내용? 흡기와 호기의 과정입니다. 얘들아, 과정이란 단어가 뭐니? 과정. 응? 과정. 순서. 그래. 자, 그럼 순서라고 딱 머릿속에 인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뭘 써야 돼? 그래, 이거 순서 선후관계 다 써놔야지. 어디다가 써놓을까? 여기다가 한번 써보세요. 요 밑에다가. 여기다가 그 순서 과정을 한번 써보세요. 요 부분 이와 같은 내용으로 흡기의 관계에 대해서 쭉 순서가 나오겠죠? 마지막에 호기는 순서는 동일한데 반대다 라고 하면 정리됐네. 그럼 자, 요 흡기에 대한 과정을 여러분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순서를 정리하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항상 이런 과정들이 나오면 꼭 보기 좋게 정리를 해놔야지. 왜냐면 그게 문제가 이렇게 34번처럼 연결이 되니까요. 그 그래프를 주면서 혹은 뭘 주면서 거기에 비교 대조하면서 문제가 제시가 될 거니까. 그거를 극복해내야지 이 과학 지문이 그나마 비벼볼만 해요. 해볼만 해요. 아니면은 그냥 뭐 32번 문제랑 33번 문제 풀고 끝나는 거지 뭐. 32, 34번 풀고 두 문제 정도밖에 못 건져내는 거지. 지문 열심히 읽어놓고 시간 투자해서. 그래서 이런 저 같은 경우는 한 5가지 단계로 좀 정리를 했거든요. 흉곽이 확장되면서 부피도 증가하면서 내압이 감소되고 경피압이 증가하면서 폐의 부피가 증가한다. 그러나 이 부피 증가의 밑에는 압력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부피가 증가하면 압력은 내려가겠지? 그쵸? 그럼 폐의 부피가 증가하면 압력은 내려가겠죠? 이거는 서로 반대니까 그거까지도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둘의 관계 혹시 보이니? 흉막내압이 감소하면 경피압은 왜 증가해? 아까 수식. 그렇지, 얘들아 봐봐. 흉막내압이
여기서 얘가 감소하면 당연히 얘는 올라가겠지? 오케이. 요 수식을 생각을 해주면서 얘가 과정이 정리된다면, 자 1번 같은 경우는 왜 적절한지만 보자. 공기의 흐름이 없는 지점이래. 어딜 봐서? 공기의 흐름이 없는 지점이래. 여기 0 폐포합이 0과 대기압이 서로 일정하죠? 그러면 흐름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니은에서 보다 니은과 비교하는 거예요. 니은은 어디예요? 여기예요. 그럼 폐포합이 얘들아 압력이 높아요, 낮아요? 압력이 어때요? 니은 폐포합이 어때요 지금? 낮아졌지? 네, 최저치. 그치? 그러면 최저치가 될 수 있나? 어디에서? 여기 니은은 요쯤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서 흉막내압이 계속 감소하는 요 부분으로 볼 수 있겠네. 여기가 니은이겠네. 그래서 그걸 비교하면 흉막내압은 누가 더 높아요? 기억이 높겠죠. 얘는 지금 감소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흉막강의 부피도 어디가 커져? 여기는 부피가 커지겠죠. 그래서 이쪽 기억은 니은보다는 부피가 작을 것이다. 그래서 요 과정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대입을 하면서 요 흡기가 여기까지의 과정이고 그 다음에 호기는 여기까지의 과정을 대입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럼 3번 부분은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보자. 3번에서 3번 어디가 틀렸니? 디귿은 얘들아 디귿 찾아보자. 여기 부피가 가장 커진 지점입니다. 맞아 틀려요? 맞아. 왜? 폐의 부피가 가장 커진 지점이죠. 흡기가 끝난 지점이니까. 그런데 리을은 어떤 지점이에요? 여기죠. 호기죠. 자, 호기의 그럼 요 지점은 여기겠네요. 그래서 흉막내압이 낮으며 부피는 작은 지점이다. 얘들아 디귿이 부피가 작은 지점일까? 이미 여기는 부피가 커질 대로 커졌겠지? 그치? 부피가 커질 대로 커졌겠지? 요 부분이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요 일부를 교묘하게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니까 항상 요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틀린 부분을 찾아줘야 돼. 요 문제들이 되게 어려워 사실. 그러면 과정들이 정리가 안 되면은 건들 수가 없는 느낌이 들 거예요. 잠깐만 요 앞에 그러면 3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중심 내용 찾기거든요. 윗글을 바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문. 자, 요거 중심 내용 찾기니까 우리가 딱딱딱 안 짚히면은 그냥 그게 답이겠네. 1번 찾을 수 있어? 네. 2번은 정의했지? 그치, 구성 요소도 분석했죠? 3번은요, 공기의 흐름 원리는 압력 차이라고 설명했죠? 5번은요, 압력의 종류 얘기했었죠? 그러면 답은 4번, 근육의 구조 얘기 안 했을 겁니다. 32번은 4번이었고요. 그리고 34번은 3번이었고요. 자, 디귿에서 리을로 진행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자, 이제 호기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주어는 누구예요? 그치. 그래서 요 횡격막에 대한 얘기인데, 횡격막은 얘들아 아까 특징이 나왔지? 이완되면은 위로 움직이는 특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문에서 횡격막 가서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문제는 자, 외상으로 인해서 바람이 속으로 쑥쑥 들어와. 그러면은 외부의 기압과 폐 안의 기압이 서로 어떻게 돼? 일치한다. 그치. 같아졌다. 흉막 내압과 누가 같아져? 대기압이 같아져야 되겠지? 그러면 자,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요, 구멍을 막고 어디에 기압을 높여줘야 돼? 그치, 경폐압을 높여줘야지. 경폐압을 높여주면 됩니다. 아대기압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대기압이란 건 아까 무슨 단어였어? 대기압보다 낮은 정도지. 이걸 왜 높여줘?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30. 35번은 2번. 33번은 4번.